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괜히 글 하나를 잘못 써갖고 고생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전혀 관계가 없는 얘기를 왜 붙여갖고 피곤하게 만드냐. 복지국가만도 고민하기 힘든데 거기다가 평화국가를 집어넣어서 뭘 어떻게 하자고 하는 거냐라는 얘기를 사실 많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복지국가론자들, 그러니까 복지국가 중요하죠를 주장하는 많은 분들은, 그러니까 가능하면 복지국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렇게 변수들을 좀 줄여나가는 게 더 좋지 않겠냐는 생각들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제 생각은 그렇게 하기 참 쉽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최근에 NLL 사태에서 보는 것처럼 다른 이슈나 의제들이 이렇게 다 떠밀려 가잖아요. 그냥 모든 게 실종이 돼버리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더더욱 좀 복지국가를 위해서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는 편이고요. 제가 나눠드린 글은 저 자신도 정리가 잘 안 돼 있는 상태고, 그동안 이제 몇몇 분들하고 얘기하면서 아마 좀 수정을 좀 해야 되는 생각들도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진보정의당이란 곳에서 주최하는 자리에 오게 되면서 이제 앞에 몇 가지 생각을 좀 덧붙인 게 있는데, 그러니까 두 이야기라고 앞에 쓴 건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첫 번째 문제는 복지국가를 왜 하나라는 문제의식이 저는 잘 안 보입니다,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어떻게 복지국가를 가야 된다, 뭐 그런 얘기하고 선별복지냐 보편복지냐 얘기도 많지만, 그러니까 복지국가를 왜 하는가, 그 얘기는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잘 그거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저 인용은 아마 그러니까 어떤 소설가가 쓴 건데, 그 다음 말이 이제 그러니까 공동체가 유지되고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오직 외부의 위협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는 구절을 보면서 이제 제가 들었던 생각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뭐 최근의 사태도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어느 때보다도 외부의 위협이라는 것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렇게 공동체를 유지시키는 데 기능을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복지국가는 그 내부에서의 관계 제도정을 통해서 공동체를 유지 지속시키는 건데, 과연 공동체를 지속시키는 이유를 그러니까 외부에서만 찾는 현실이 됐을 때 내부적으로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만들 수 있는가는 문제의식이고요. 그 다음에 저를 더 아프게 했던 것은, 그러니까 아마 김영순 교수 발표 때도 얘기가 됐을 것 같습니다만, 빈곤에 대한 당사자들이 빈곤 자체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고요. 그거를 계급의 문제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저는 왜 그럴까에 대해서 숙제를 풀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거는 진보정당의 미래와 관련해서도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왜 약자, 가난한 자들이 진보정당을 안 찍을까? 그러니까 아마 전 강의에서 뭐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정치제도의 문제 때문이라고들
보통 얘기를 하지만 그건 그렇게 환원시키는 거는 좀 변명에 가깝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편이고요. 그러니까 옛날 표현대로 하면 즉자적 계급에서 대자적 계급으로 성장을 못하고 있는 거라고 하겠지만 그 시간이 근대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좀 근본적인 생각을 하게끔 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이거는 그 배수아라는 소설가의 소설의 맨 뒤에 나오는 그 몇 가지 구절을 따온 거고요. 배수아는 어떻게 보면 1990년대 자유주의 세대를 가장 잘 받은 사람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또 하나가 이제 그 두 가지 이야기인데, 앞에 두 번째가 이제 그 이른바 또 하나 그냥 상품을 파는 것 같아서 그렇지만 다윈주의 좌파라고 불리우는 일군의 그룹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상사회를 쉽게 만들어내지만 그 속에서 일하고 살아나가야 되는 사람,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노력을 별로 기울이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도를 만드는 거는 좌파들이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제도 안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해가 부족하다라는 게 다윈주의자들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생각은, 그러니까 자유주의자나 막스주의자들의 특성은 인간 본성이 백지와 같은 거기 때문에 교육하고 같이 토론하면은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죠. 근데 다윈주의자들의 생각은 잘 그렇지 않은 수도 있다. 변하는 것도 있고 변하지 않는 것도 있다라는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그리고 이른바 이제 그 이상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분들이 일이 잘 진행이 안 되면 내부적으로는 변절자를 만들고 외부적으로는 악당을 만들어서 그 비난을 하게 되고, 근데 다윈주의 좌파의 주장은 인간의 내재한 경향성이라는 것들을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좀 심하게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권력의 의지나 아니면 자기 이기적인 욕망을 극대화하려는 것들 같은 것들을 도덕적으로 다스리려고 하는 작업들이 종종 그리고 많이 실패를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게임 이론인데, 그러니까 혹시 수인의 범민 게임이라는 얘기는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 수인의 범민 게임, 시뮬레이션 게임을 전 세계적으로 했을 때 가장 승률이 높았던 작전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작전입니다. 남북관계와 관련해서 몇몇 보수적인 정치인들이 저것들을 언급한 적도 있는데, 아마 좌파들은 행위자들이 무조건적인 협조 전략을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걸 보면서 아쉬워할지도 모릅니다. 무조건 협력을 해야지 거기서 배신을 선택하는 게 과연 도덕적으로 올바르냐라는 질문을 자주 던지는 편이죠. 근데 현실의 사람들과 현실의 제도는 그렇게 움직이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 다윈주의 좌파들의 생각이고, 그러니까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마저 대주는 게 아니라 그건 안 대줘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좌파가 가지는 전통적 가치를 옹호해야 하지만, 그러니까 어떤 사회경제적 변화가 이들에게 혜택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 곰곰이 연구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례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전 비정규직 법안 같은 게 대표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의도는 굉장히 훌륭했을 수도 있지만 의도가 반드시 의도한 대로 결과를 낳지 않는다는 것들을 인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따라서 제도만 만들면 되는 거 아니다라는 생각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면서 이제 제가 두 가지, 어떻게 보면 빈곤한 사람들이 스스로의 계급적 의식을 갖기도 굉장히 어렵다. 거기에 대한 대체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정체성을 갖는 거지요. 그리고 좌파가 하는 일이라는 것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게임 이론가들이 왜 하는 고민들 같은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뭐 혹시 나중에 남북관계 얘기하게 되면 더 하겠습니다만, 저거는 피터 싱어라는 굉장히 유명한 동물 해방론자지요. 실천윤리학자고, 자기는 공리주의자라고 얘기하면서 좌파연하는, 그러니까 공리주의의 핵심은 결과주의 윤리학인데, 의도가 아무리 좋더라도 결과가 좋지 않으면 꽝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스스로를 좌파로 규정하면서 적어놓은 글의 몇몇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자의 연장선상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제 내용이 보잘것없어갖고 앞에 그냥 문제만 던지는 건데, 99대 1이 48대 50이냐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좌파의 중요한 말 중에 하나가 99대 1의 세계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이 99를 지배하고 있는 사회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대통령 선거 결과는 48대 52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정확히 얘기하면 99대 1이 한 10대 90 정도로 나타나는 거죠. 진보정당이라고 하는, 한국 사회에서 진보정당이라고 하는 그 집단의 아마 선거에서의 지지율은 한 10% 되나요? 모으면? 그러면, 그러니까 그냥 제가 던져보는 99대 1이 틀린 건가? 를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99대 1은 왜 정치적으로는 99대 1로 안 나타나는 걸까? 그러니까 고민이 돼야 되지 않을까. 특히 진보 정당을 한다고 하면은 정책 다수가 돼야 되는 문제인데, 자신들의 담론은 99대 1로 세상을 보고 있는데 자신들의 정책 지지율은 한 10% 정도 되는 현실의 갭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사실 99는 계급 투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보정당은 당신은 당신의 이익에 따라 투표하라고 강요를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보이는데, 그들은 이익에 따라 투표하지 않습니다. 다른 가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자신들의 계급적 처지보다도 계급적 현실을 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은 거고요. 한국에서도 논란이 됐던 책 중에 하나입니다만, 미국에서 왜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를 위해 투표하는가. 미국 캔자스주 사례를 들고 있는 책인데, 캔자스주가 원래 미국에서는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던 주인데 색깔이 바뀌었습니다. 바뀌게 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사실은 보수 우파의 풀뿌리 수준에서의 치열한 운동입니다. 예를 들어서 낙태 반대. 그거만큼 더 숭고한 가치가 있는가. 자기가 노동자로서의 계급적 정체성을 위해서 투표하는 것보다 낙태 반대를 위해서 투표하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라고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그런 것들이 먹힙니다. 즉, 어떻게 정체성을 만들어 나가는가가 정말로 중요한 거라고 저는 보이고, 그 정체성이 이익을 규정하게끔 만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너무 이상한 표현일 수도 있지만 미래의 기억이라고 써놓고 88만 원 세대와 아프리카 청춘이다가 비슷하게 나온 젊은 세대들을 위한 책인데, 아프리카 청춘이다 엄청나게 많이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진보 좌파는 88만원 세대라는 담론의 설파를 통해서 그들을 자신들의 지지자로 끌어올 수 있다고 생각을 했겠지만 저는 그렇지 못했을 거다. 즉, 그러니까 좀 표현이 거칠면은 그들은 88만원 세대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미래를 줄 수 있는지를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제가 왜 복지국가인가 하는 문제하고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건데, 제 개인적인 생각들을 좀 푸는 건데, 그러니까 그게 그 정당의 지도자 수준에서 노회찬, 심상정 대 안철수인데,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안철수 현상을 보면서 저는 진보정당에서는 막말로 얘기해서 노회찬, 심상정이 왜 안철수보다 못하냐 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근데 왜 안철수는 뜨고 안철수는 아무것도 없는데 심상정, 노회찬은 뜨지 못하는 걸까? 그러니까 그것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미래 비전도 있고 실력과 진정성의 문제고, 실력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는가. 진정성을 의심하지는 않겠지만, 그러니까 복지국가 문제도 사실은 전 실력의 문제로 가게 될 거다. 그러니까 저번 대선에서 왜 박근혜가 그렇게 많이 표를 얻었는가에 대한 고민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어쨌든 제가 그냥 오늘 오게 되면서 그러니까 생각이 들었던 것들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복지국가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왜 복지국가인가? 그러니까 진보정의당도 그 당 노선인가요? 뭐라고 강령에는 뭐라고 돼 있나요? 진보정의당 강령에는 복지국가 강령에 들어가 있나요? 들어가 있습니까? 국가라고 되어 있지 않을까요? 예? 복지국가라고 되어 있지 않고 그 전에 이제 진보진영에서 생애 처음부터 끝까지 어린 부분 과학과 모델이나 근데 모델이랑 보편적 이 정도의 내용을 해가지고 복지국가를 이렇게 복지국가란 말은 국가가 무엇을 한다라는 거잖아요. 국가가 사회적 안전, 시민의 사회적 안전을 많은 부분 책임지겠다는 건데, 왜 복지국가인가 관련해서 그러니까 보다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라고도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전통적인 표현이지만 노동력의 탈상품화, 이거는 서구 복지국가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태제입니다. 에스핑 안데르센이라는 복지국가론자가 만든 건데, 어쨌든 사회적 임금이 높아지면 노동력 상품화 정도가 점점 줄어드는 거니까, 아니면 자유로운 개인들을 만들기 위해서 복지국가 간다. 진보적 자유주의는 그런 걸 가능성이 높죠. 아니면 사회통합 기제, 이대로 놔두면은 사회가 균열이 되고 살기 어려워지니까 복지국가, 그러니까 지금 저게 추상순위가 맞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아니면 경제적으로 수요 창출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케인즈가 얘기한 것처럼 헬리콥터로 돈이라도 뿌려야 되니까, 경기 부흥을 하려면. 그게 양적 완화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면 성장의 동력이니까, 아니면은 측은지심 때문에라도.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제가 묻는 질문은, 진보정의당은 그러면 복지국가를 지향한다고 하면 왜? 그러니까 어떤 가치 때문에 복지국가를 주장하는가를 대중에게 이야기할 수 있을 때 대중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은 A냐 B냐 고르는 것도 하지만
자기가 생각하는 가치의 순위를 매기는 작업입니다. 자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의 표를 던지는 거죠. 그랬을 때 진보정당이 던지는 가치는 뭘까라는 고민 때문에 여쭤본 거고요. 뭐 어떤 복지국가인가 뭐 이런 거는 많이 얘기된 거고, 뭐 복지의 범위와 복지 대원의 마련도 선별인가 보편인가 증세 문제, 저거는 저는 나중에 남북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일종의 상호주의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저는 보편적 복지는 좀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 수인의 범민 게임에서 배신을 막기 위한 장치라고 생각을 하는 편인데, 증세 문제도 사실은 상호주의 문제가 세대 간 상호주의 문제가 걸려 있는 거죠. 자기가 지금 지불한 게 나중에 돌아올 것이냐의 문제가 걸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호주의 얘기는 나중에 다시 뒤에 하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어떻게 뭐 이건 계속 됐던 얘기들일 것 같아서 쉽게 넘어가면 어떻게 복지국가와 관련해서 한국형 복지동맹의 특이성이 있는 거고요. 정당과 노동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시민정치운동으로서의 복지동맹의 성격이 굉장히 강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 같고, 뒤에 혹시 다시 언급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복지국가는 어떻게 보면 총체적인 국가재편의 설계도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게 되면 시의 문제, 시의 범위, 재원 문제로 논쟁이 좁혀질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게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많이 언급되는 게 스웨덴 모델인데,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의가 있다라는 편이고요. 스웨덴이 그러니까 자기 모델을 만들 수 있었던 몇 가지, 그러니까 저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국가 형태라는 것을 결정하는 한 4가지 정도의 변수인데, 그러니까 이른바 포드주의 축적 체제라는 것들이 작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부분 생산 부분과 소비재 생산 부분의 균형적 발전을 이룬 대단히 특이한 축적 체제, 자본주의 황금 시대라고 불렀던, 그러니까 뭐 그 이전부터 스웨덴은 그렇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45년부터 70년도 초까지 굉장히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러니까 발전 모델의 측면에서의 특징이 있고요. 정책 대표의 측면에서 코퍼레티즘이라고 불리는 것과 비례대표제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존재를 했고, 사회민주정당, 노동운동 사회민주정당이 있고,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게 저는 냉전체제였다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2가지 측면에서 그런데, 사실은 스웨덴은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났을 때 가장 위협을 받았던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붙어 있죠. 핀란드, 스웨덴 쫙 붙어 있는데, 그러면서 스스로 사회민주주의적인 개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자기들이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요. 당시 1930년대인가 소련 방송에서 A라는 사람이 취직을 함으로써 우리나라에는 실업자가 하나도 없어졌다라는 게 어떤 날 뉴스 일면 탑이었습니다. 굉장히 코미디 같은 보도지만 완전 고용에 대한 어떻게 보면 열망 같은 것들이었을 거고요. 그게 붙어있는 국가들에게 미친 영향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 이제 제가 좀 주목하는 거는 냉전체제가 주었던 안정성입니다. 그러니까 욕을 많이 먹을 수도 있는 소리지만, 그러니까 냉전이 깨지고 나서 진보나 보수나 다 무슨 얘기를 한 번씩 질문을 던졌냐면, 진보에서는 뭐 월러스타인이 진보라고 한다면 월러스타인이 던진 질문 중에 하나는 우리는 냉전을 그리워할 것인가 라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다운표치고 안정적이니까요. 예측 가능합니다. 냉전체제에서의 무슨 행동은. 근데 탈냉전의 길에서는 어디로 갈지 스스로 결정해야 된다.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예를 들어 한국은 보면 민주화 이후 여러 실험들을 계속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엊그제 박근혜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만 어쨌든 또 다른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국가의 진로를 둘러싸고 계속적인 실험을 해야 되는 그만큼 탈냉전은 규범적이고 가치 판단적인 게 들어가지 않다고 한다면 냉전 시대는 굉장히 안정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하에서 그러니까 저 정도 네 가지 변수하에 스웨덴에서 복지국가라는 것들이 등장을 했다고 생각하는 편이고요. 그 스웨덴 모델에서 몇 가지 특징들 뭐 많이 됐겠지만 우리보다 GDP 개방 수준은 높지 않죠. GDP 대비 수출입이 한 50% 정도 되나요? 우리 110% 정도 될 텐데. 그러니까 진보 좌파들한테는 좀 고개를 갸웃하게 하는 낮은 법인세율이라든지 국가 대표 기업을 꾸린다든지 그러니까 우리 편은 재벌이죠. 사실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도 기회평등에 방점을 찍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스웨덴 모델에 굉장히 다층성이 있고 해석과 수용의 문제가 사실은 있습니다. 저는 진보 보수를 아우르면서 스웨덴 모델에서 자기들이 입맛대로 땡기고 싶은 것들이 사실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는 편이고요. 근데 이제 제가 던지는 질문은 스웨덴 모델과 사실은 대외 관계인데 스웨덴이 전쟁 복지 국가인가 안보 복지 국가인가 전쟁 복지 국가라고 얘기했다가 복지 국가 논자들한테 굉장히 혼이 났는데 스웨덴조차를 전쟁 복지 국가로 볼 수 있느냐라는 얘기를 들었고 또 하나는 복지 국가에 관한 근본적인 질문입니다만 파놉티콘이 되는 거잖아요. 복지 국가는. 그러니까 파놉티콘이라는 원형 과목을 처음 설계한 사람은 제레미 벤담이었을 거고요. 제레미 벤담은 사회적 자유주의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복지국가의 원형과 같은 틀을 만들었던 사람이지요. 사상적으로 이론적으로. 그가 또 동시에 파놉티콘에 대한 설계를 했다는 것도 매우 흥미로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지국가라고 했을 때 복지국가는 누구보다도 개인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국가일 겁니다. 그래야지 복지가 되니까요. 어쨌든 그러니까 스웨덴 모델을 보면서 이제 생각이 드는 건데 그 일반적으로 복지국가는 그러니까 뭐 많은 분들이 했겠지만 비스마르크는 복지국가 전형적인 전쟁 복지국가였죠. 비스마르크는 우파였고 통합 논의가 중요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복지의 원형을 처음 제공했던 게 비스마르크였다고 해도 얘기할 수 있으니까요. 안의 복지와 평화가 밖에서 해서 전쟁으로 유지되는 미국 같은 경우도 복지국가라고 본다면 군산복합체하고 공존하는 복지국가였고 군비 지출에 대해서 미국의 조직된 노동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적극적으로 지지 의사를 표명을 했던 거고요. 한국에서도 대부분의 재벌 기업들이 방산업체를 운영하고 있나요? 어쨌든 그래서 미국에서의 오래된 논쟁은 국방비냐 복지비냐 서로 어떻게 이전시킬 것이냐가 사실은 굉장히 오래된 문제였고요. 스웨덴도 중립의 신화를 갖고 있었지만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저런 말들을 하기 시작하는데 복지국가와 군사주의 미국과의 그 냉전 시대의 비밀 파트너십을 유지하면서 핵개발 전 단계까지 간다든지 강력한 군사복합체를 유지한다든지 제가 그래도 잠깐 썼습니다만 2010년쯤에도 사우디아라비아의 비밀 군수공장 만드는 게 불거져서 국방부 장관이 사임을 하기도 했던 사건이 벌어진 곳이고 저런 국가들이 파는 무기는 대부분 소형 무기겠는데 핵무기를 팔지는 않을 테니까 누군가의 지적처럼 사실은 대량살상 무기는 그런 게 대량살상 무기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핵무기에 의해서 그러니까 지금 많은 전쟁들이
그런 우리가 대량살상 무기라고 언급하지 않는 무기에 의해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문제니까요. 근데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복지국가론자들 얘기가, 그럼 네 얘기는 결국은 대부분의 복지국가는 강한 안보국가였던 거 아니냐, 따라서 안보 복지국가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 아니냐라는 식의 얘기를 많이 들었고, 저도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도 무슨 고민이 있냐면, 한반도에서 어쨌든 분단체제란 말을 쓰면 두 국가가 어떤 형태로든지 적대와 공존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한국이 강력한 안보국가이면서 복지국가의 길을 갈 수 있을까가 저의 개인적인 질문인 거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한국 역사를 잠깐 보면 안보 발전국가라는 형태를 유지해 왔죠. 냉전 체제에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한국의 어쨌든 급속한 경제 성장에 중요한 외적 조건이 있었다면 냉전 체제였을 거란 생각도 합니다. 오히려 냉전의 전초기지라는 측면이, 그러니까 어쨌든 발전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급속한 경제 성장을 했다면 일정하게 기여를 한 측면도 부정할 수 없을 것 아닌가. 그리고 한국형 복지제도의 탄생은 전형적인 어떻게 보면 분단체제의 산물이었던 거죠. 박정희 정부가 의료보험제도를 도입한다든지 아주 초보적인 복지를 하게 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은 남북 간의 경쟁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 뒤에 이제 한국은 어쨌든 이름 붙이면 신자유주의 안보국가로 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안보와 진보의 역설이라고 썼던 이유는 좀 더 실증적인 고민인데, 민주화 이후에 국방비를 관련 돈의 문제에서 생각을 한다면 국방비를 줄이려고 했던 정권이 어딜까. 근데 경향적으로 보면 국방비 꾸준히 증가하는 곡선을 걷고 있는데, 아마 국방비 문제에 있어서 가장 민감했던 정부는 굉장히 역설적이게도 이명박 정부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명박 정부니까 할 수 있는 일인지 좀 몰랐던 것 같아요.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의 국방비 문제는 조금 더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의 농담 같은 얘기입니다만, 진보만이 할 수 있는 보수적인 일이 있고 보수만이 할 수 있는 진보적인 일이 있는데, 그거는 국내 정치적 제약 때문에 사실은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국내 정치적 제약 때문에 보수가 진보적인 일을 해도 사실은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가장 민감했던 분이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이었는데, 오히려 저는 개인적으로는 복지와 평화는 보수가 하면 훨씬 더 잘할 수도 있는 일이라는 생각도 하는 편이고요. 실제로 서구 복지국가 건설 과정에서는 이른바 보수 정당이 동의하지 않았으면, 그리고 그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으면 서구에서 복지국가는 등장하기 굉장히 어려웠을 거라는 측면도 있고요, 사실은. 그래서 그 전쟁 복지국가, 안보 복지국가 있는데 관련된 몇 가지 통계를 보면, 어쨌든 앞부분에 GDP 대비 국방비인데 OECD 통계, 그러니까 요즘 OECD 통계 좋아하니까. 근데 스웨덴 같은 경우는 낮은 편이긴 합니다. 이스라엘이 굉장히 높죠. 저는 이스라엘이야말로 이 성군 정치를 하는 국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스라엘의 GDP 대비 사회적 지출도 굉장히 높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매력적인 모델인가요, 우리한테? 어쨌든 저 정도고 한국 OECD 평균보다 좀 높은 편이고, 근데 재밌는 거는 한국의 무기 수입인데 2007년부터 11년 사이 OECD 한 1위 정도 되는데, 제가 여러 가지 잡스러운 통계는 많이 넣어놨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진보 정의당도 저런 거에 대해서 문제제기 하나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리스 재정위기와 무기 수입과도 상당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스는 키프로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데, 근데 재밌는 거는 무기 수출국인데 앞부분이 다 그러니까 미국, 우리가 잘 아는 국가 빼고 제가 좀 재밌는 국가만 넣어놓은 겁니다. 스웨덴, 네덜란드, 스위스, 캐나다,
그러니까 상당히 앞에 서 있는 무기 수출국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아직도 제 생각은 정리가 잘 안 되고 있는 편인데, 서유럽 복지국가라는 것도 일종의 안보 복지국가 형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거를 어떻게 볼 건가, 지금 여기서 우리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그런 단순한 고민이 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이 복지국가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미국 이스라엘 길을 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근데 아마 국방비를 복지비로 이전하는 기획이 굉장히 제약될 수밖에 없고, 한반도의 평화라는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뭐 국방비에서 복지비로 이전한다고 해서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닙니다, 실제 계산을 해보면. 그러나 어쨌든 복지 지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어딘가에서 예산 제약이 있다면 퍼와야 될 문제가 있는데, 국방비에서 복지비로 움직이는 문제는 저는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보고요. 이건 단순히 예산 옮기는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의 그 문화를 바꾸는 문제이기도 하다고 생각하는 편이고, 오히려 미국 이스라엘 길을 갔을 때는 한반도와 동북아에서의 안보 딜레마가 훨씬 더 심화될 거다. 즉 아마 세계에서 군비 지출이 지금 가장 높은 국가들이 모여 있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전쟁 문화가 일상화될 거다라는 생각을 갖는 편이고요. 분단체제와 복지담론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기존의 복지담론이 잘 못 나왔던 이유가 이제 북한의 존재, 그래서 좌파의 기획이라는 거였는데, 저는 분단체제가 끊임없이 복지국가 만들기를 위한 정책 동력을 제약하는 요소로 등장하게 될 거다 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고요. 그러니까 분단체제가 계속 부정적으로 요동을 친다면, 그러니까 그것들을 제어하는 방법에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방법론은 좀 다르긴 합니다만, 따라서 개인적으로는 복지국가 만들기가 평화국가 만들기하고 같이 가지 않는다면 복지국가 만들기조차도 대단히 어려울 수 있다. 근데 같이 안 가도 된다라고 많은 분들이 주장하면은 그냥 같이 안 가도 되긴 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같이 가지 않으면 대단히 어렵다는 생각이 있고요. 평화국가란 말은 제 개인 조가 아니라 이제 그 여러 사람들이 같이 해서 만든 얘기인데, 어쨌든 국가란 말 앞에 평화를 붙이는 것만큼 모순이 없습니다. 평화국가란 말 자체가 모순인데, 이제 몇 가지 정의 얘기는 나중에 뭐 혹시 필요하면 하겠습니다만, 그렇고요. 근데 그 한반도 평화를 추동하는 세력도 마치 복지동맹처럼 평화동맹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흥미로운 것은 그 김영순 교수가 발표 때 얘기를 했겠습니다만, 복지국가를 지지하는 그 계급적 기초를 조사를 해보면 평화국가를 지지하는 계급적 기초하고 비슷하게 어떻게 보면 사회적 약자층에서의 지지도가 훨씬 떨어지는 편입니다. 평화의 문제도 사실 그런 측면들이 보인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한번 좀 짚어볼 필요가 있고요. 퍼주기 문제 같은 경우도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평화복지담론 섞는 것들을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 있고, 뭐 작업을 하는 분들이 이제는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화가 이익이고 평화가 복지의 기초가 된다라는 생각들이고, 좀 더 크게 나가면 지속가능한 복지국가의 건설을 위해서는 저 4가지 요소에 대한 그 발본적인 고민이 좀 필요하다. 만약에 복지국가란 타이틀로 간다면, 그러니까 축적체제 문제에 대해서는 최근에 실증적인 조사도 많이 돼 있습니다만, 수출이 예를 들어서 일자리 창출 효과에 미치는 영향들을 보면 거의 없다라는 게 이제는 정설이죠. 그러니까 수출 중심적 체제, 경제 체제를 유지해서 한국에서 더 이상 고용이 창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보수도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다면 뭐 이병천 교수나 그런 분들 많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가능한 축적 체제를 어떻게 설계해 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연관은 되지는 않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저는 진보정당이 한중 FTA가 다가오면 도대체 어떻게 할까가 저 나름대로는 관심거리입니다. 아마 한중 FTA가 오면 도대체 어떻게 할까? 반대하시나요? 아마 어제 잘 하기로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얘기를 했는데 아주 임박해 있습니다. 근데 한중 FTA의 파급 효과는 한미 FTA보다 훨씬 더 크리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한미 FTA가 한국의 축적체제, 경제체제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의 문제의 논쟁이었다고 보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 문제가 있고, 정책 대표 문제는 뭐 진보정당이 워낙 고민을 많이 하는 문제니까 정책 대표와 관련된 제도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근데 저는 이 문제도 미리 준비를 했으면 참 좋겠다. 그러니까 지난 대선 앞두고 결선 투표제 나오는 거 보면서 저거 지금 얘기하면 아무 영향, 근데 야구 딱 하기 전에 야구장 규칙 바꾸자는 얘기로 들리면 안 되는데, 그 다음에 국가 제도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의 문제, 어떻게 보면 진보정당이 가장 취약한 부분이지요. 그러니까 그리고 세계 질서, 국제 질서인데 이 부분도 진보정당이 가장 취약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저 내 조건을 어우러지는 국가재편의 설계를 어쨌든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로 모아가면서 구성 요소들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고민들을 하는 편이고, 그 중에서 평화란 조건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일부러 지금 북한 얘기는 쫙 빼고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근데 이제 고민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복지국가는 안보복지국가였는데, 우리가 평화복지국가라고 얘기하면 그러니까 설득력이 떨어지지 않겠는가라는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고, 특히 복지국가론자들은 그런 얘기 제발 좀 하지 마라 라는 얘기도 가끔 하시고 하는데, 근데 과연 한국이 안보를 튼튼히 하는, 그러니까 전통적인 방법으로 튼튼히 하는 군비 증강이죠. 을 하면서 복지국가 형태, 그러니까 진보 진영에서 생각하는 보편적 복지국가 형태를 갈 수 있을까? 저는 여러 가지 제약 요인이 굉장히 많다라는 생각을 하는 편이고요. 근데 의외로 진보 진영 내에서도 자주국방에 대한 유혹이라든지 그런 것도 굉장히 강합니다. 사실은. 그리고 진보 정권이라고 하기 수는 없는 문제가 있겠지만, 노무현 정부 같은 경우도 자주국방에 대한 유혹이 굉장히 강했던 정부고요. 협력적 자주국방을 자신들의 정책의 모토로 내세울 정도였던 거고요. 그리고 국제관계를 보는 데 있어서도 진보 진영이 생각하는 국제관계론이라고 할 수 있는 것도 거의 부재한 상태고, 어떻게 보면 진보 진영 내에서도 안보국가라는 거에 대한 일종의 신호 같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평화국가를 얘기했을 때 굉장히 강한 비판을 진보 진영 내에서 받았기도 했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런 깊은 뿌리가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되는데, 진보 정의당은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평화과를 얘기하면서 두 번째 우리가 많은 사람들한테 욕을 먹었던 게 중에 하나가 선군축 얘기를 했었습니다. 한국이 선군축을 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랬더니 굉장히 나이브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건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서도 얘기를 좀 해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나이브하다는 소리를 진보 진영으로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모두에서 얘기했던 다인주의 좌파 얘기로 돌아가면 선군축 같은 굉장히 나이브한 생각이죠. 다인주의자들이 보기에. 굉장히 이상되고 도덕적인 생각들을 실제 세계에서 실현할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그러니까 선군축하면 그 사람들의 비판이, 그러니까 진보 진영 내에서도 비판이, 우리가 선군축하면 다른 국가들이 똑같이 군축하겠나? 아닐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서 또 좀 놀랐던 거는 진보 진영도 굉장히 다인주의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거구나. 그게 국제관계로 가게 되면 그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됐는데, 어쨌든 저는 선군축 문제에 대해서 그것들을 계속 선전할 것인가, 선군축 평화체제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사실 평화체제 얘기를 오늘 한마디 안 했습니다만 나중에 시간 되면 평화체제 얘기를 해볼 수 있는데, 평화체제를 미는데 잘 안 돼요. 한 번 더 평화체제를 미는데, 요즘에는 이제 평화체제 얘기를 다 하는데 좌파도 싫어하고 우파도 싫어하는 게 평화체제 같아서, 그 이유는 사실은 더 말씀드릴 수는 있습니다만 그 이유는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한 3가지 정도 좀 직관적으로 뽑아본 건데, 만약에 복지국가 만들기를 지속한다고 하는데 한반도가 계속적으로 군사적 긴장과 저강도의 형태지만 분쟁 같은 것들이 지속된다고 했을 때, 저는 복지의제를 설정하는 게 대단히 한계에 직면하게 될 거다. 뭔 그런 소리 하냐. 소리 많이 듣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예산 제한 문제도 발생할 것 같다라는 거고, 저는 가장 크게는 일종의 좀 사람들의 심리적 상태인데, 상호주의와 마음의 체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냥 제가 다인주의 좌파는 아닌데, 다인주의 좌파적 관점에서 보면 평화의 문제를 일단 남북관계로 좁혀보고 복지 문제와 공통점이 있다면 상호주의와 마음의 체계라고 그랬는데, 상호주의 문제가 사실은 있습니다. 상호주의는 크게 2가지 상호주의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가 엄격한 상호주의, 많이 쓰는 말이죠. 영어로 얘기하면 specific reciprocity라고 부르는 건데, 엄격한 상호주의는 그러니까 이거 주면, 그러니까 상점 가서 물건 사는 게 엄격한 상호주의잖아요. 지금 돈 내면 시계 주는. 근데 사실 엄격한 상호주의에 대해서 비난을 하지만 둘 다 효용을 높이는 거잖아요. 물건을 파는 사람이나 물건을 산 사람이나 효용이 높아가는 건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고민하는 거는 사실은 포괄적 상호주의 문제인데, 영어로는 diffuse reciprocity라고 부르는 건데, 그러니까 남북관계 얘기를 해보면 그러니까 퍼주기가 갖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론적 기초가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상호주의는 일종의 선물 교환 형태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너무 자주 드는 얘기를 합니다만, 그러니까 남녀가 있다고 했을 때 선물 교환을 직접 하기로 하지 않고
누구 생일이라 남자가 여자한테 이렇게 시계를 선물했는데, 그러니까 시계를 돌려줘도 그만 만나자는 얘기잖아요. 시계를 줬는데 거기서 돈을 꺼내줘도 그만 만나자는 얘기고, 선물 교환이 성립하려면 일정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또 그 상대방이 이 시계를 갖고 와서 돌려주면 그만 만나자는 얘기잖아요. 선물 교환이 성립하려면 일정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시계보다도 조금 더 가치가 있는 것 같은 다른 무엇으로 갖다 주면 선물 교환이 성립이 되잖아요. 그랬을 때는 상점에 가서 시계를 하나 산 것보다도 훨씬 더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만족도가 더 높아지는 거거든요. 거기서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이기성이란 가정들에 대해서 전혀 손을 안 대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환은 굉장히 만족도를 높이는 건데, 이게 이제 사실은 포괄적 상호주의의 문제인데, 근데 그 방금 제가 얘기한 선물 교환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좀 중요한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도대체 얼마 있다 갖다 줘야 되나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남북관계에 적용했을 때, 만약에 인도적 지원을 그런 목적에서 인도적 지원을 하지는 않겠지만 북한이 그거에 대해서 평화적 조치를 취하는 게 도대체 얼마나 있다가 그 조치를 취해야 되나, 시간 지체의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가 시계를 줬는데 이렇게 큰 마음을 줬어요. 그러면 그게 등가 교환이 성립이 되나? 이게 사랑이 굉장히 굳어지는 건데, 당연히 등가 교환의 문제가 제기가 됩니다. 가치 척도를 알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얘기냐면, 그냥 교환이라고 인도적 지원을 했는데 북한이 예를 들어서 군을 얼마 정도 후퇴시켰어요. 군사분 계산에서. 근데 그러면 그게 같은 가치라고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 굉장히 어려운 문제. 비교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그냥 제가 농담삼아 얘기하는 퍼주기의 이론적 기초입니다. 왜 퍼주기 담론이 그렇게 계속 버티나는 사실은 포괄적 상호주의가 갖는 구조적 문제점이 사실은 있는 건데요. 저는 복지국가 만들기도 비슷한 상호주의 문제를 안고 있다고 보는 편이고요. 그러니까 일종의 세대, 그러니까 만약 증세 문제 같은 것들을 진보당이 꺼내고 나왔을 때, 증세 문제 같은 거 꺼내시나요? 네. 예, 그러니까 유럽의 좌파 정당은 대중들한테 세금 올리는 정당으로 각인이 돼 있죠. 아주 간단하게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쟤들이 집권하면 세금 올라가고 이쪽이 집권하면 세금 내려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국가 만들기에 동의할 수 있었던 거는 상호주의가 정착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런 심적 상태를 어떻게 만들까? 그러니까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복지국가 만들기와 평화국가 만들기를 관통하는 핵심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편인데, 그러니까 그런 심적 설득을 어떻게 해낼 수 있을까? 사실은 그것은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저는 그러니까 어떤 가치를 제시하고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까 하고 관련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진보정당의 당명 변경 얘기도 많이 하신다는데, 당명이 저는 지향하는 가치를 담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가치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국가 형태를 결정하는 그냥 단순한 거지만 네 가지 요소를 관통하면서 담을 수 있는 어떤 가치여야 되고, 그것들을 이렇게 판매하는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일부러 어쨌든 한 시간만 얘기하는 게 맞다고 이렇게 써 있어서 게시판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아주 구체적인 얘기, 그리고 북한과 관련해서 남북관계가 어떻게 볼 것이냐, 그리고 남북관계가 실제로 북쪽과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에 대한 좀 구체적인 얘기는 쫙 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쨌든 제 얘기가 굉장히 불편할 수도 있는 얘기들인데, 저도 좀 개인적으로는 이 작업을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질문을 던졌기 때문에 답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사실은 얘기를 좀 듣고 싶어서 이 자리에 왔다라고 일단 좀 말씀드리고, 일단 제 발표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만, 그러니까 스웨덴 때문에 불편하실 분도 계시는데, 사실은 스웨덴의 외교정책은 그러니까 국제적 수준에서의 사회민주주의가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도 깊이 담겨져 있는 외교정책들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주 들으셨겠지만 뭐 글로벌 거버넌스니 뭐 그런 용어들이 사실은 등장하는 거는 스웨덴을 포함한 유럽의 사회민주주의자들이 국제 질서에 대한 나름의 진보적 고민의 사실은 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스웨덴의 외교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가 있을 수도 있어서,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은 하나 그냥 전제로 붙여 놓는 얘기입니다. 맞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두 개를 지금 억지로 끼워 맞추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한국에서 안보를 튼튼히 한다는 것이 갖는 의미가 뭘까? 그러니까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안보라는 거는 적에 의한 위협을 설정하는 거거든요. 특히 외부에서의 적과 위협을 설정하고 그것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져야 되는 것을 추상적인 정치 공동체라고 생각할 때 국가안보라고 쓰는 거잖아요. 국가안보의 의미는 그건데, 그러니까 그거를 이룩하는 방법의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전통적인 생각은 군비 증강을 하든지 아니면 동맹을 체결하든지 아니면 다자안보 협력을 하든지 세 가지 정도인데, 그게 이제 이승만 정부가 사실은 미국한테 요구했던 세 가지거든요. 군사적 지원을 해라, 아니면 동맹을 체결해라, 아니면은 동북아의 나토 같은 것들을 만들어라 라는 얘기였는데, 미국이 이제 동맹을 제공하게 되죠. 근데 한반도 상황에서 안보를 튼튼히 한다, 특히 국가안보를 튼튼히 한다라는 생각이 가져올 결과는 전 상당히 부정적일 수밖에 없을 거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게 복지국가에 미치는 영향도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을 거다. 몇 가지 측면에서, 아까 그냥 단순히 직관적으로 의제 문제도 그렇고 예산 제한 문제도 그렇고. 근데 그러니까 방금 김 선생님 논리대로 가면은
실은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우경화되고 있고 중국도 군비 증강을 하고 있고 북한도 핵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도 안보를 튼튼히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 귀결은 굉장히 명확한데요. 그러면 일단은 저는 그 복지 예산 문제부터 시작해서 제약 요인은 점점 더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직관적으로만 보더라도 안보를 튼튼히 하는 다른 방법을 선택하지 않는 한, 근데 다른 방법이 흔히 얘기하는 공동안보 같은 개념들을 갖고 오는 거지요. 근데 제가 아까 평화국가가 굉장히 나이브하다는 소리를 많이 듣는 이유가 딴 국가들 절대로 그렇게 안 바뀐다 라는 얘기들을 하기 때문에 나이브하다는 소리를 듣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들을 풀어나갈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이 뭘까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 그 대표적인 게 핵 문제 같은 경우죠. 북한은 그 어느 국가보다도 안보 담론에 충실한 나라입니다.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적과 위협을 설정하고 그 적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내적 군비 증강 내지는 외적 동맹이라고 한다면 북한은 외적 군비 동맹을 체결하는 것보다는 내적으로 군비 증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국가입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방법을 찾아야 된다라는 문제는 있는데, 어쨌든 한국이 독자적으로 자신의 국가안보를 튼튼히 하는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하게 됐을 때 복지국가 만들기는 상당히 훼손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직관적인 사고고, 앞으로 더욱 그렇게 될 것 같은 생각이고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가 되고 있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건 어떤 복지국가인가가 상당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복지국가인가. 복지국가라는 것 자체가 없는 것보다는 낫지만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복지국가가 도대체 어떤 형태의 복지국가, 어떤 가치를 실현하고 그 가치 하에서 어떤 정책들이 배치되는 복지국가인가를 이렇게 정당 같은 경우 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근데 NLL 문제를 얘기하는 자리는 아닙니다만, 어떤 형식으로든지 평화체제를 만들어 가지 않는 한 NLL 문제는 지속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어쨌든 우리 사회 내부의 그 균열을 더 심화시키면서 그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가능한 의제와 예산, 그런 것들을 상당 정도 다른 문제에 쏟게끔 하는 효과를 발휘할 거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더욱 좀 그렇고요. 근데 지금 좋게 얘기해서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작동하기 전까지는 계속 이럴 거거든요. 그러면 다른 얘기하기 정말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시간도 제약이 있는 거고. 그렇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도 이렇게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 돌파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한반도 평화에 대한 같은 것들을 의제화하고 만들어 나가는 작업들의 중요성은 지금 아무리 강조해도 진짜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하고, 그것은 아까 제가 또 하나 효과였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체계를 바꿔나갈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라고 저는 보는 편인데, 그러니까 일종의 진짜로 집합 심리를 바꿔나갈 수 있는. 근데 지금 그런 작업들이 어디서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 제가 궁금한 게 진보 정의당의 NL 문제에 대한 입장은 뭔지도 굉장히 궁금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또 하나가 이제 그 얼마 전 북한이 그 뭐죠? 핵무력 경제 건설 병진 노선을 발표를 했는데, 사실은 이렇게 한 단계 넘어선다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헌법 전문에 핵보유를 집어넣고 법까지 제정했잖아요. 그러니까 핵무기를,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는 부득불 영구화하는 거였는데, 이제 핵무기를 영구화할 때 대한 그 법안도 제정을 했거든요, 얼마 전에. 거기에 대한, 예를 들어서 진보당의 생각도 굉장히 궁금해요. 그러니까 제 동의가 이제 과도할 수도 있지만, 평화가 복지국가 만들기를 추동할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전부라고 뭐 평화 없이 복지 없다라는 얘기를 만약 제가 그냥 한 발짝 뒤로 물러선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면, 진보정당의 평화 만들기에 대한 생각은 어떤지,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무조건적인 협력이 능사만은 아닐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인데, 사실은. 근데 진보 세력들을 보면 대부분 이제 무조건적인 협력, 사실은 그게 이제 끝까지 가면 되는데, 무조건 협력이 끝까지 잘 안 가거든요. 무조건적인 협력은 장기간 지속돼야 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정책인데, 어쨌든 오히려 이제 제가 좀 궁금해하는 것들인데, 그런 새로운 국면에서의 한반도 평화 만들기를 과연, 저는 평화 체제로 의제화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평화 체제 만들기의 과정 속에서 복지국가 얘기도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편인데, 뭐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부분들이에요, 사실은. 생각나는 것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한미동맹을 규범적으로 판단하지 않더라도 한미동맹을 뒷받침하고 있는 대단히 강력한 이익 집단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미국의 존스 홉킨스에 있는 서재정 교수의 학위 논문 제목인데, 한미동맹은 영구화하는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동맹이론에 따르면 1990년대 초에 한미동맹이 형태 변환 내지는 그냥 막말로 해서 약화됐어야 되거든요. 1990년대 초반이라는 정세는 소련 붕괴되고 어쨌든 사회주의권이 몰락하면서 더 이상 동맹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근거가 없어지는 시점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가장 상징적인 게 1976년부터 진행된 한미 합동 군사훈련이 딱 한 번 쉬는데 1992년에 쉽니다. 그게 이제 1991년 남북 기본합의서 체결 이후에 이제, 그리고 미국이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 뭐 그런 것들 내면서 이제 딱 한 번 쉬는데, 그것이 역전되는 게 사실은 한국 국내 정치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3당 합당 이후에 대통령 선거하고 맞물리면서 한미동맹을 복원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도 좀 실증적인 조사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부분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생각보다, 그러니까 한미동맹의 경제적 효과라는 측면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같거든요. 사실은 아마 실질적인 조사를 거의 해본 사람이 없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대부분의 그 대기업 집단과 연관돼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강고함은 그 기존의 국제정치 학자들의 동맹 이론을 거스를 정도의 효과를 발휘를 하게 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아까 반평화적 투자 얘기를 했는데, 노르웨이 같은 경우 사례인데 연기금이 투자할 경우에 그 투자 대상 기업에 대한 엄격한 제한을 두는 문제 같은 것들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한때 유럽에서 유행했던 일종의 연기금 사회주의 같은 것들인데, 현재 그 한국 금융시장에서도 연기금을 통제하는 방법에 따라서 사실은 경제질서, 정치질서 바꿀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거를 이제 누가 통제하느냐 상당히 문제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몇몇 국가 같은 경우는 그걸 통해서 반평화적, 반환경적, 반생태적, 반여성적 그런 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나라들도 좀 있거든요. 이건 한 번쯤 그 생각을 좀 해볼 만한 문제고요. 그러니까 평화과로 가는 길에 있어서 그러니까 진지하게 고려해 볼 만한 저는 정책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고요. 실제로 가능할 수도 있는 거고, 그 첫 번째 군비 축소 문제가 제일 어렵게 만드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싸우다가 자기가 먼저 총을 내려놓은 경우가 있느냐. 그러니까 먼저 총을 내려놓으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방이 같이 총 내려놓냐. 오히려 먼저 내려놓으면 기회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쟤를 제압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경험적으로 보면 그렇게 작동들을 하죠. 그 구조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아까 뭐 게임 이론 같은 걸 얘기를 한 건데, 예를 들어서 육자회담에 보면 9.19 공동성명에 보면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의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서로 배신할까봐 그런 거거든요. 배신하면 이득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거는 개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많은 이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따라서 먼저 내려놓는다는 게 굉장히 나이가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정말로 많이 들었고, 굉장히 도덕적이고 이상적인 생각이다. 그게 현실 정치에서 작동을 하겠느냐. 근데 그랬을 때 같이 내려놓을 수 있는, 결국은 그 방법밖에 없는 거죠. 같이 내려놓는 게 더 이득이게끔 할 수 있는 정책과 로드맵을 뭐로 구성을 할 거냐. 그러니까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 편이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과거의 역사적 경험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한다는 생각. 그리고 먼저 내려놓는다 그러면은 아마 쉽게 또 종북이라는 소리 들을 겁니다. 근데 그 소리를 듣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 다음에 벌어질 전개 과정을 이렇게 통제할 능력을 상실할 상태에서 먼저 내려놓는다라는 게 갖는 그 어려움 같은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으로 저는 국방비를, 그러니까 어느 정도를 적정 규모의 국방비로 상정해 볼 수 있는가는 정당으로서는 당연히 저는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국제적 기준이 생각을 활용하면 되는 문제고, 그 속에서 국방비에서 복지비를 이전할 수 있는 것들이 어느 정도 되는가는 지금이라도 당장 저는
할 수 있고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재정을 다루는 분들이 오건호 박사 와서 강의했을 텐데, 오건호 박사 그 재정 책 보더라도 국방비에 대한 얘기는 거의 없어요. 근데 국방비가 예를 들어서 한국 예산에서 차지하는 그 비중 같은 거 생각해 보면 그렇게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그런 생각 때문에 국방비에서 복지비로 이전이라는 거는 되게 중요한 고리일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의 집합적인 심리 체계를 바꾸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좀 중요한 문제다. 그러면 어떤 조건하에서 이것들을 이전시킬 수 있는가를 조금 천착을 더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그러니까 김대중 노무현, 특히 김대중 정부의 대북 정책이 갖고 있던 몇 가지 가정이 있는데, 그게 이제 전형적인 그러니까 자유주의적 사고, 국제관계론의 자유주의적 사고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경제협력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평화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가설이 있잖아요. 근데 일단 그 가설이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걸 보여준 거고요. 그러니까 불가역적일 줄 알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면에서 이제 요즘 시민사회 내에서도 안보 대 안보의 교환 같은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평화의 제도화 형태일 것 같아요. 그 제도화가 평화 레짐, 그러니까 피스 레짐, 평화 체제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리고 그 평화 체제를 더 공고히 하기 위한 광범위한 기능주의적 협력의 존재가 필요하다라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기능주의 협력이 반드시 자동적으로 정치 군사적인 수준에서 협력으로 가고 불가역적으로 된다라는 것은 어쨌든 이명박 정부를 거치면서, 그리고 개성공업지구 폐쇄를 보면서 좀 그러니까 자동적인 가설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저는 기능주의 협력에 대해서도 진보정당다운 발상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제가 글에도 썼습니다만, 북한에다가 신자유주의를 수출하겠다는 건 아닐 거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칫 북한을 식민지라고 표현하면 좀 이상하지만 종속시켜서 우리 안의 평화를 거두는 방식의 발상 같은 경우도 사실은 어느 정도 있잖아요. 안 그런가요? 없나요? 굉장히 좀 민감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민감한 문제인데, 그러니까 북한을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하고도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진보정당으로서의 그 강령적 수준의 이야기들을 좀 정리해서 저는 쏟아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하는 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야지, 그러니까 담론 대 담론의 대결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종속적인 의제화에 이렇게 딸려가고, 굉장히 편향된 사고로 대중들이 진보정당을 바라보게끔 하는 요인들을 스스로 이렇게 내재화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좀 들어서요. 그러니까 단순히 기능주의적 협력의 긍정성만을 얘기하는 것도 좀 답답한 일처럼 보일 때가 좀 많아요. 그러니까 개성공업지구
전에 이제 만들어질 때 그런 얘기했다가 욕을 태바가지로 먹었는데, 그냥 농담 비슷한 얘기입니다만 어쨌든 진보정당이면 개성공업지구 노동자들의 노동 3권 문제나 임금 문제에 대해서 그래도 나름의 입장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건 아닌가 라는 얘기를 했다가 상당히 욕을 먹은 적도 있는데, 어쨌든 저는 그러니까 좀 충분히 자신의 정체성과 가치에 부응할 수 있는 대북 정책의 설계가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만들어지지 않는 한반도 평화 체제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설득력을 좀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얘기들을 진보정당이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오히려 진보정당이 훨씬 더 자유스럽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편인데, 근데 어쨌든 평화의 제도화라는 것에 대해서 보수든 진보든 원칙적으로 반대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관점이 틀린 거죠. 예, 그러니까 그 내용을 어떻게 담느냐가 다르지만 본질적인 측면에서 평화의 제도화를 부정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강고하게 반대 이익을 갖는 세력들이 존재할 수는 있지만 사실은 그것들이 담론으로 등장했을 때 어렵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거를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러니까 얼마 전에 거기에 선언에 새누리당과 민주당 의원들도 포함됐었습니다만 거기에 진보정당 의원들은 포함되는지 모르겠는데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는 문제에 대해서 동의하는 성명서 같은 것들을 발표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통분모로서 존재하는 평화의 제도와 평화체제 문제를 조금 더 이렇게 선도적으로 끌고 나갈 수 있는 역할이 좀 있지 않을까, 뭐 저는 계속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워낙 북한 문제를 알아서 조심들 하시니까 그리고 그런 것이 바꿔줄 수 있는 게 진짜 너무나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평화체제 문제는 저는 판도라의 상자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거의 모든 문제와 연관돼 있고 우리 사회의 많은 관행들을 바꿀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그런 제도화가, 그러니까 제가 조금 더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만, 저는 복지국가 만들기하고도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예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들을 수 있으면 더 편하겠어요. 안 그래도 우리 복지국가 만들 수 있다. 한 가지, 여기서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우리 한국 내에서의, 한반도 내에서의 평화체제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반도 플러스 동북아.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뭐 우리가 평화를 뭐 구축하고 나가야 된다, 뭐 거기에 일조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저는 그러니까 수준별로 다른데, 네. 그러니까 한반도 수준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과 동북아 수준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저는 세계적 수준에서도 지구적 수준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제가 적극적으로 평가는 안 했습니다만 스웨덴을 비롯한 사회민주주의 국가들이 국제적 수준에서 하는, 저는 국제적 수준의 민주화 내지는 국제적 수준의 민주개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이제 요즘 버전으로 하면은 이른바 중견국가론이죠. 중견국가의 역할인데, 중견국가란 말은 그것도 이제 노무현, 이명박 정부를 거치면서 선취해 나갔는데, 미들파워란 말의 번역인데, 그래도 여전히 파워 중심적인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것도 좀 적극적인 의미가 있는데, 일종의 평화국가 연합 같은 것들을 구축할 수도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게 제일 잘 드러나는 데가 어디냐면 NPT 회의 같은 데에서예요. 그러니까 NPT 회의 같은 데 가면
NPT의 핵심은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잖아요. 하나는 핵을 가진 국가들은 핵을 줄여나가는 거고, 안 가진 국가들은 더 이상 안 만드는 거. 그게 이른바 비확산이라는 거고, 나머지 하나는 원자력 에너지 평화적 이용권의 문제인데, 핵심은 핵을 가진 국가들이 핵을 줄여나가겠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NPT 6조일 텐데, 그런 얘기들을 NPT 같은 데서 적극적으로 하는 중견 국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캐나다, 스웨덴, 네덜란드 뭐 작은 나라들이죠. 근데 그들이 바꿔나가는 국제질서 같은 것들이 있는 거거든요. 거기서는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스웨덴은 네. 지금 무기도 수출하고 네. 근데 그 좀 상반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판단할 때는 스웨덴이라는 게 핵을 반대하고 그런 거는 자기네가 핵 무기에서 핵에 의해 자기네 피해볼까봐 그런 거고, 반대로 무기를 수출하는 건 자기네들이 돈을 벌기 위해 수출하는 거니까 국가라는 항상 이중적인 관점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질문을 드린 요지는 그걸 어떻게, 그러니까 세계적으로까지 그냥 만약 평화를 위한다고 하면 그건 너무나 좀, 그러니까 국가라는 성격을 무시하는 이중적이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아이가 아니한 그런 거 아닌가라고 해가지고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제일 사실 선생님 말씀하신 부분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반국가적 지향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지금의 국가 중심적인 체제를 넘어서지 못하면 한반도 같은 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갈 거거든요. 근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어쨌든 우리가 아는 거는 지역 차원의 통합이나 연대의 모델을 만드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거는 국가 주권의 일정한 양도를 필요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위의 어떤 체제를 통해서 국가를 통제하는 방식인데, 한반도에서 어쨌든 두 국가가 존재한다고 한다면 그것들을 통제할 수 있는 상위체제가 만들어지지 않는 한은 지금과 같은 식을 반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거기에 따른 우리가 치러야 될 비용이라는 것들이 생각보다 상당한, 그러니까 분담 비용이라고 표현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그게 이제 원래 제 주장은 복지국가 만들기에도 아주 심각한, 그러니까 정치적 제약, 재정적 제약, 심리적 제약을 줄 거다, 줄 수밖에 없을 거다, 그리고 지금도 주고 있는 거 아닌가, 뭐 사실은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한반도와 동북아는 그 어느 지역보다 뜨거운 지역, 그 속에서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나 서울 프로세스가 동북아 차원의 다자안보 협력을 추진하는 거고, 한반도 프로세스, 신뢰 프로세스가 한반도 차원의 협력을 추진하는 건데, 그러니까 좀 그런 그러니까 버전을 진보정당은 좀 만들어낼 수 없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은 외부에서 보기에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안이 별로 없는 것 같고, 근데 그러니까 그건 아까 FTA에 대한 질문하고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대단히 국제정치 경제적 조건이 국내 정치 경제를 구조화하는 과정에 대한 문제의식이 좀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원칙이 있어야지. 예를 들어서 한중 FTA가 다가오면 뭐라고 얘기를 할 건가. 그냥 반대하자라고는 저는 완전히 다른 얘기고, 한중 FTA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전략적인 문제로 다가오는데, 그러니까 미국이 TPP를 만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그걸 보면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설계가 반복입니다만 없다면 대단히 좀 어려울 거다.
대외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우리 내부에서 정책 다수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그렇고. 제가 이 자리에 온 것도 굉장히 어색한데, 그러니까 어쨌든, 정책 대표 능력을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제가 그냥 던진 말입니다만, 아니, 세상은 99대 1인데 왜 48대 52, 10대 90의 정책 대표 능력을 갖는가? 그거는, 만약 세상이 99대 1이라면 쌍방과실이 있는 거예요. 그럴 것 같거든요. 대중 스스로가 다른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들의 이해관계와 가치를 대표한다고 생각하는 정당의 능력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이 정당의 능력을 제한하는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는 어쨌든 분단이란 조건은 지속적으로 진보정당의 자유로운 발전을 저해해왔던 요소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진보정당에서 복지국가 만들기는 어떻게 보면 진보정당의 가장 좋은 기획이 되어야 되고, 그 좋은 기획을 밀고 나가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한반도 조건이 그렇다고 한다면 한반도 평화 문제에 대한 좀 보다 설득력 있는 대안들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욕심입니다만 실력을 보여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대중의 지지는 절대로 자동적으로 온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 큰 독담입니다만 좀 정치적 다수가 돼서, 정치적으로 대표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쨌든 일들을 해주시면 그게 복지국가 만들기, 평화국가 만들기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